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가장 먼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이 나이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제대로 다 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듣고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있겠지요. 이미 연금도 있고 제도라는 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며 알게 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순이 넘으신 분들 가운데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데도 아예 모르고 지나치고 계신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한 달에 몇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수백만 원, 어떤 분들은 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날 집에 오자마자 통장부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약값을 계산하다가 괜히 한숨부터 먼저 나온 적은 없으십니까? 겨울에는 난방비가 무서워서 보일러 온도를 조금 낮추고 여름에는 전기세가 걱정돼서 에어컨은 아예 켜지 않고 선풍기 하나로 버텨본 적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들 걱정할까봐 몸이 아파도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참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지금보다 훨씬 덜 힘들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형편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조건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단지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이 나이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놓치고 있던 게 있었구나. 아, 신청 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 아, 이건 지금 바로 챙겨야 하는 거구나. 이 영상은 빠르게 넘기면서 볼 영상이 아닙니다. 라디오를 틀어놓듯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제도,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예요. 이미 연금도 받고 있고, 집도 있고, 통장에 돈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이 말들 실제 기준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데도 스스로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65살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준이 복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판단하는 기준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기초연금은 65살이 되는 해부터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일이 있는 달보다 한 달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생일이 있는 분이라면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한 달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지나간 달의 돈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5살이 되었는데도 신청을 미루고 계신다면 그 기간만큼은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과 재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십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통장에 돈이 있으면 탈락 아니냐,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막는 관계가 아닙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일정 금액은 공제가 되고 그 이후 금액만 기준에 반영됩니다. 통장에 있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를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소득입니다. 아들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으면 부모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분의 경우 조건이 맞으면 매달 4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한 달로만 보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으로 계산해 보시면 생활에 분명한 차이가 생기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64살이신 분들, 지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생일 한 달 전 주민센터 방문. 이 한 가지를 챙기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 여러분, 앞선 이야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렇다 쳐도 그걸로는 생활이 넉넉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할 제도가 바로 노인 일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고개부터 젓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느냐,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괜히 힘들기만 할 것 같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먼저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본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이 생각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버텨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무거운 걸 들고 옮겨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는 처음부터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와 생활 리듬을 고려해서 설계된 일자리입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이 형태가 가장 많고 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주는 일, 공원이나 골목을 정리하는 환경 정비,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간단한 보조 업무, 급식 준비나 정리 같은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루에 긴 시간을 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루 2~3시간 정도, 한 달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활동비가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이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활동비는 기초연금 산정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으면서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는 조금 더 역할이 분명한 형태입니다.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거나 간단한 말벗이 되어 드리는 일, 아이들이나 장애인을 돕는 보조활동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익활동형보다 활동 시간이 조금 더 길고 그만큼 지급되는 금액도 더 높은 편입니다. 이 형태는 규칙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분들께 특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 일자리는 물건을 만들거나 간단한 판매나 서비스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매장에서 판매를 돕거나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공동작업으로 물건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 형태는 개인차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함께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던 한 어르신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갈 곳이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줄어들다 보니 기운이 점점 빠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 등하교를 돕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아이들이 인사해주고 동네 분들과 얼굴을 트게 되면서 하루가 훨씬 빨리 지나갔다고 합니다. 활동비도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생활에 리듬이 생긴 게 가장 좋았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돈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인 일자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은 대부분 정해진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모집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추가 모집이 따로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전화로 우리 동네 노인 일자리 신청이 언제 시작되는지, 어디에서 접수하는지 물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연령,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이전 참여 여부 등을 종합해서 점수로 평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많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미리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선발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셔도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아직 노인 일자리에 대해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다면 이 영상이 끝난 뒤 주민센터에 한 통만 전화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생활에 생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일 무서운 건 결국 병원비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생활비는 아껴서 어떻게든 줄일 수 있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의료비와 건강 관련 지원 제도입니다. 이 부분은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가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혹은 있는 줄 몰라서 그냥 자기 돈으로 다 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일정 나이가 되면 비용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이 검진에서는 키와 몸무게, 혈압 같은 기본 검사부터 피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까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검사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검진의 가장 큰 장점은 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크게 아프기 전에, 증상이 뚜렷해지기 전에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훨씬 적게 들고 몸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괜히 검사했다가 안 좋은 결과 나올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미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검진을 받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작 받을 걸 그랬어요. 다음으로 암 검진입니다. 암 검진 역시 정해진 나이에 해당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위, 대장, 간, 폐, 유방, 자궁경부 등 주요 암에 대한 검진이 포함됩니다. 이 역시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검진을 통해 초기에 암을 발견해서 큰 수술 없이 치료를 마친 사례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검진을 미루다가 병이 커진 뒤에야 발견돼 치료 과정이 길어지고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검진은 아프지 않을 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치매 관련 지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다가 검사를 아예 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역시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약물 치료와 관리로 일상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는 일정 나이가 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치매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약값과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역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장기요양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제도는 나이가 들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도움을 주는 서비스, 낮 동안 폭지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 상황에 따라 시설 이용까지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오해하십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제도는 모든 걸 맡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자 하기 힘든 부분만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에 무리를 덜 주고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용 부담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정해지며 상황에 따라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제도 역시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의료비와 관련해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각 제도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겹쳐서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부담돼서 검진을 미루고 계셨다면 이 영상이 끝난 뒤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몸 상태를 아는 것이 앞으로의 생활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편에 걸쳐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와 건강 관련 제도까지 차분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정도면 받을 수 있는 건 다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많이 놓치고 계신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돈, 그리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이 제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지자체 지원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와는 별도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더더욱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교통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고 어떤 곳에서는 생활안정수당, 효도수당, 경로수당 같은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으로 계산해 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이 국가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 해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 꼭 물어보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무엇이 있는지요? 이 질문 하나만 하셔도 놓치고 있던 제도를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은 주거와 에너지 지원입니다. 집과 관련된 비용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께 월세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뿐 아니라 자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조건에 따라 집 수리비나 유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비 걱정이 큰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지원은 일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그 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생활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하나하나 따져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휴대전화 요금, 전기료, 수도요금, 방송 수신료 같은 비용들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조건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면 역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신비 감면의 경우 통신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료 할인 역시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신청하면 한 달 기준으로는 몇천 원, 몇만 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매달 반복됩니다. 1년으로 계산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실제로 모든 감면을 적용받은 뒤 한 달 생활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감면 제도는 귀찮아서 복잡할 것 같아서 미루다가 결국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신청해 두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은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는 돈뿐 아니라 생활의 리듬과 활력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비와 건강 관련 제도는 아프기 전에 챙길수록 효과가 큽니다. 검진을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지자체 지원금과 주거에너지 지원은
직접 물어보고 신청해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생활요금 감면은 매달 나가는 돈을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줄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1년 동안 체감되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누군가에게 미안해하며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사회에 기여해 온 결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눈치 보실 이유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알고 당당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덜 걱정스럽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조심스럽게 한 번쯤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